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테슬라의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이제 생산량 같은 것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또 못다한 이야기가 테슬라의 그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초기, 이게 바로 1세대 테슬라가 처음 내놨던 로드스터인데요. 이때부터 이미 원통형을 채택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느 정도 테슬라의 이제 방향성들이 나오더라고요. 초기 이제 테슬라 블로그라고 해야 될까요? 이 차를 출시하면서 원통형 배터리를 한 이유가 당연히 가격 때문이고 지상 최대 목표가 싸게 만드는 거였더라고요. 그때 워낙 배터리가 비쌌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방향성도 하나 제시하는데 만약에 어떤 정말 좋은 배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쓰게 되면은 그 회사의 종속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애시당초 이걸 만들 때부터 배터리 가격을 염두에 뒀었고 절대로 제조사한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회사들을 발 아래 두고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가고 싶어서 원통형 배터리를 선택한 거지, 절대로 좀 좋다고 할지라도 특수한 배터리를 택할 회사가 아니라는 게 이 로드스터를 만들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에서 알 수 있더라고요. 물론 에너지 덴시티가 올라가면은 서멀 매니지먼트, 이제 쿨링에 대해서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2010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지금이랑 그때랑 물론 컨트롤 능력은 좋아졌지만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원통형 배터리는 공간을 아이러니하게 이제 맥시마이즈 못하는 건데 그 빈 공간으로 인해서 오히려 쿨링에 대해서 더 여지를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참 어떻게 생각해도 테슬라하고 배터리 제조사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어떤 면으로 생각을 해도 좋게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소중히 다 읽습니다. 이제 구독자님께서 테슬라가 이제 많은 양의 전기차를 생산하려면 그런 배터리 수급이 가능하겠냐, 그래서 이제 좀 더 찾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물질적인 것들은 이 보고서를 참고했는데요. 이거는 미국 디파트먼트 에너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식 정부기관을 위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자료들인데, 보시면 재미난 게 이게 작년 8월에 만든 보고서인데 이 내부적으로 만든 자료들을 보면은 다 2014년, 2015년, 16년, 심지어 이것도 에스티메이션도 있죠. 아니 2019년에 만든 정말 정부의 공신력이 있는 자료가 왜 이렇게 옛날 데이터들을 썼을까요? 비교적. 이것도 뭐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최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옛날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는 게 회사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모든 자신들의 생산량이라든지 혹은 이런 광물 채취라든지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업 기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런 광물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이게 이 DRC 콩고라는 나라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이런 걸 꺼려하고,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나왔냐, 이제 다 팔린 양이라든지 배터리 생산량이라든지 이게 역으로 추적을 해서 그것이 이제 다 자료가 확정이 되고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검토가 된 뒤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최신 데이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지만 이런 공신력 있는 보고서조차도 좀 옛날 데이터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베이스로 이 보고서에 보면은 뭐 전기차 판매량이 어떻고 생산 기지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추세들을 고려해서 이럴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결국 예측치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시죠. 그래서 이제 더 믿을만 하지만 이분들도 이런 분들이 예측해도 이런 것도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 예측했던 건데, 그러니까 컨슈머 시장으로부터 파우치 셀이 이제 득세를 해서 에너지 덴시티가 제가 훨씬 더 당연히 옛날부터 높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공간 활용도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가격이 다운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저희는 2020년에 사는데 아직도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로 엄청나게 가격을 다운하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는 점.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토리가 리즈너블 하냐 이런 것들이지 이런 예측들은 틀릴 수 있습니다. 여튼 이런 정식 보고서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배터리 수급에 있어서 코발트입니다. 코발트. 그러면 우린 리튬이온 배터리니까 리튬이온 수급은 어떠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네이처 머티리얼 저널을 소개시켜드리면서 리튬은 남아돈다고 했는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테슬라는 여러 서플라이어들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중국에서도 공급받고요. 근데 이건 헤드쿼터입니다. 근데 실제 중국에서도 공급받고 여러 이제 나라들과 회사에서 공급받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한 20% 정도? 진짜 제일 신기했던 점이 미국에서도 공급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바로 테슬라 기가 팩토리 1 근처에 뭐 미국 기준으로 200마일이면 근처죠. 거긴 완전 사막이니까 그 네바다 근처에 리튬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시면 캐나다 회사와 손을 잡고 그 리튬 광산을 개발하고 있어서 거기서 리튬이 생산되면은 이제 바로 캐다가 기가 팩토리 1에다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예상을 하고 참 이게 테슬라의 큰 그림은 참 진짜 빅픽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짜맞춰서 설계한 걸 보면 정말 일론 머스크는 정말 대단한 사업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 큰 그림을 그리는 정말 대단한 사업가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남아도는 리튬 공급도 아주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는 코발트입니다. 주요 공급처들인데 이 회사가 거의 이제 중국 회사와 비등비등했습니다. 이게 참고로 이게 리튬 매장량이고요. 칠레의 유명한 한 사막이 있죠. 그 사막 아래 엄청난 매장량이 있다는 얘기가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린 회사가 이쪽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도 꽤 있고요. 중국 내에도 뭐 상당량의 이제 리튬은 정말 이렇게 남아 돈다는 점. 이 최근에 이제 실질적인 배터리 생산을 말씀드리면은 원래 그 네바다에 있는 파나소닉과 이제 테슬라가 합작해서 만든 기가 팩토리 1의 배터리 생산량은 35기가와트아워입니다. 이것도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이걸 많이 혼용했었죠. 와트아워. 이건 배터리는 에너지니까 당연히 와트아워인데 제가 많이 아워를 이제 생략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정확한 사이언티픽 유닛은 와트아워입니다. 그래서 35기가와트아워를 지금 54기가와트아워로 이제 증산하겠다는 거죠. 이렇듯 진짜 테슬라는 기껏 이제 좀 돈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처음으로 수익 냈는데 기껏 좀 돈을 좀 벌었더니 그새 압박을 해서 결국은 거의 2배 가까운 이제 증산을 이뤘고 이렇게 해봐야 평균적인 배터리 사이즈 아마 60kWh로 하면은 약 한 30만 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한 30만 대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뭐 댓글에 소개시켜 주신 그런 회사들은 아마 한국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한테 납품하는 이제 업체인 것 같습니다. 이 파나소닉에서 이제 물질을 납품하는 업체들을 이제 확인해 봤더니 작년에 이미 벌써 그 물질들을 2배 이상 이제 올리기로 기사들이 났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9년에 걸쳐서 올린다고 하니까 당장 지금 파나소닉이 어떻게 이제 물질들을 얻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하겠다고 그러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슨 100기가와트아워에서 150기가와트 이건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테슬라의 큰 비전에 이제 부합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테슬라가 100만 대, 200만 대를 가려면 배터리가 진짜 이 정도로는 나와줘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서플라이 체인들을 보면은 과연 단시일 내에 이렇게 100기가와트, 150기가와트아워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거는 그나마 54기가와트아워는 좀 현실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확실히 계속 이제 댓글에서도 기존 업체들이 빨리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난해 잠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GM하고 이제 LG가 합작해서 울티움이라는 셀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엄청 큰 공장을 짓는 것도 맞습니다. 오하이오에. 그런데 그게 2023년입니다. 2023년에 30기가와트짜리 이제 팩토리를 짓는 거죠. 그러면 한 30만 대, 여기도 33만 대 수준이네요. 그렇지만 이제 23년이라는 점. 지금 현재 테슬라의 공장이 35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의 공장에 조금 못 미치는 공장을 3년 뒤에 LG는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지금 105랑 150기가와트 참 대단한데 그래서 이런 것에 이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파나소닉의 서플라이 체인은 이것까지는 가능하겠는데 이것까진 가능한데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테슬라가 그래서 이제 30배도 된다 하면서 이제
리사이클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배터리들을 리사이클링해서 코발트라든지 니켈을 어떻게든 수급해 가서 가겠다라는 계획들이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발표에 의구심을 품자 이제 테슬라가 이런 걸 하면서 30배 뭐 크게 가겠다 그죠. 이제 테슬라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독일에도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처에 지금 다 배터리 공장이 같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제 텍사스에서 지면은 거기도 이제 배터리를 증설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듯 테슬라는 참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 물론 그때 로드스터 나왔을 때 파나소닉이 워낙 원통형 한 길만 파서, 여기 보면 진짜 원통형의 대가죠. 원통형만 파서 파나소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보편적인 배터리를 선택해서 최대한 많은 서플라이어를 두고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게 이미 초창기부터 계획에 있었고, 뭐 부가적으로 열 관리라든지 오히려 그런 버려지는 스페이스가 안정성에 있어서 도움된다는 좀 그런 부가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런 물질들을 공급해주는 업체들로 봤을 때 지금보다 이미 네바다에 있는 공장이 54기가와트 아워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과연 테슬라의 계획대로 이런 리사이클링 플랜을 해서 150기가와트 아워짜리 공장을 돌릴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